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심리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딱 봤더니 양이 조금 많죠. 양이 조금 많아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키워드 싸움인 것 같아요. 키워드만 명확히 알면 전체적인 이거는 내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야 하는 문제가 나왔어도 그 키워드가 정답이고 오답이고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좀 시간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 크게 어렵다거나 크게 쉽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난이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교재 보시면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의미,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는 무엇이냐?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이다. 해서 그 의미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뉘죠. 광의는 말 그대로 넓게 봤을 때, 협의는 좁게 봤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광의의 개념은 뭐냐? 일반 심리학이 포괄하는 모든 측면을 스포츠 상황 및 그와 관련된 운동 학습, 발달, 그리고 제어, 재발 학습하세요. 여러분들 재발 학습하세요. 재발 학습, 제어, 발달, 학습 이러한 것들이 영역에 적용한 관점이다.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개념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넓게 봤으니까. 그죠? 협의의 개념은 좁게 봤을 때는 무엇이냐? 스포츠 수행 또는 운동 수행에 초점을 맞춰요. 옆에 기출됐던 거 볼까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보시면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그죠? 운동 수행에 초점을 뒀죠. 그 다음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의 팀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 다음도 운동 수행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이러한 운동 행동학은 미포함된다.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 협의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운동 수행에 초점을 두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기출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참고하고 넘어가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태동기에는 트라이플렛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오늘날 사회적 촉진 개념과 유사한 타인의 존재와 사이클 수행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리피스 시대에는 그리피스는 코칭 심리학과 심리학 운동 경계를 저술하였고 어떤 검사 도구 및 심리적 프로파일을 개발했다. 준비기 넘어가고요. 학문적 발달기, 현재의 스포츠 심리학 이러한 것들 구분점만 일단 명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한번 볼까요? 53년도에 한국체육학회가 창립되었고 55년도 2년 뒤에 한국체육학회지가 창간되었다. 연도가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과목일까요? 체육사죠. 체육사는 연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도를 명확히 알아야 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보다는 다른 중요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넘어가자.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88년도에 서울올림픽 개최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체육이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부흥하고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학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8년 학술대회를 계기로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88년 올림픽 이후 1년 후에 89년도 한국체육학회의 분과학회로서는 최초로 한국스포츠 심리학회가 창립되었다. 이 최초 이러한 것들이 참 출제자 눈에 띄면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알고 갈게요. 88년도 어떤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일어난 다음 해에 최초로 한국스포츠 심리학회가 창립이 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2000년대에 들어서 어떤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고 현재까지 세부 영역 활발히 진행됐다라는 것.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 여기서 보시면 영역이 뭐 우리가 심리학이 있을 수 있고 제어, 발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간단히 큰 맥락을 보고요. 뒤로 가서 자세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심리학 연구 영역 보시면 성격, 동기, 불안, 공격성, 집단 응집성, 리더십, 사회적 촉진, 상담 기술 및 방법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거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연구 영역에 둔다. 역할은 무엇이냐?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요.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뭐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인간관계 기술 이러한 것들도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운동 제어 보시면요. 운동 제어는 무엇이냐?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운동 제어가 처음에 나왔는데요. 연구 영역 보시면 뭐 정보 처리 이론, 운동 제어 이론, 운동의 법칙, 반사화 운동, 협응 구조 등 이러한 것들이 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역할 보세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하고 조절하는지,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는 학문이 운동 제어예요.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의 생성 그리고 조절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기전이다. 운동 제어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운동 제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어떤 야구에서 공을 잡은 외야수가 2루 주자의 주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홈으로 송구하기로 결정하고 홈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공을 던지는 일련의 과정은 운동 제어의 연구 대상이다.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됐는지 이것에 대한 신경 심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기전 이러한 것들을 밝히는 학문이구나. 운동 제어는 생성 조절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요. 운동 학습이 나오죠. 운동 학습은 무엇이냐? 운동 학습의 키워드 볼까요? 학습만 쓰겠습니다. 운동 학습은 연구 영역은 운동 행동의 모형, 운동 학습 과정, 운동 기억, 전이, 피드백, 연습 이론이다. 어떤 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일이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보는 거를 전이라고 하거든요. 역할 보시면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습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운동학습의 키워드가 됩니다.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과제와 환경적 변화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협응 동작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연구한다. 해서 기출된 거 보시면 운동학습, 개인 능력의 영구적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 과정으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연습과 경험에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요.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뭐 운동 학습 이런 식으로 답이 주어지겠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운동 학습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운동 발달 보시면요. 운동 발달은 어떤 게 키워드가 되느냐. 자, 먼저 기출됐던 거 볼게요. 운동 행동이 연령에 따라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그죠? 단계적, 지속적.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면 운동 발달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열적이고 연속적인 것, 그리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운동 발달이 된다라는 것. 연구 영역 보시면 유전과 경험,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 및 수행의 적정 연령 노령화 이러한 것들에서 역할은 신체 및 신경 근육의 발달, 인지 능력의 발달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한다. 건강운동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참가의 동기, 지속, 정신건강, 심리적 효과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 이렇게 큰 맥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에서 어느 키워드가 나오고 어느 답을 찾아내는지 그러한 것들을 학습하시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운동 제어에 대해서 나오죠. 운동 제어는 뭐였죠? 어떤 움직임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었고 움직임의 그 생성 기전을 연구한다라고 했어요. 운동 제어의 개념 보시면요. 운동 제어. 운동 제어의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3요소예요. 3요소 해서 개인, 환경, 과제 이렇게 나오죠. 개인, 환경, 과제. 운동 제어의 3요소는 무엇이냐? 3개만 잡아내면 돼요. 개인이 있고 그 환경에 있고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는 개, 인, 지, 동. 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는 다 맨투맨이에요. 그렇죠? 1대1 개인 지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따로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른쪽에 기출 포인트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지, 지각, 어떤 동작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보죠. 그래서 개인지동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를 먼저 볼게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디 가면 과일 안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느닷없이, 그죠? 과이, 안, 조. 이렇게 해서 보셔서 어떤 이동을 하는지, 과제의 이동성인지, 그리고 안정한지, 조정인지. 이러한 것들을 과제로 들어가서 보세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비조절되는지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헷갈릴 것은 개인지동이랑 과이안조 중국 사람 같아요. 과이안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운동 제어의 책에 나오죠. 폐쇄회로 이론 먼저 나옵니다. 자, 폐쇄회로 이론 기출이 됐었죠. 자, 키워드 볼게요. 그 개념을 보시면 오류의 탐지와 수정을 위한 참조 기제가 있대요. 참조 기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피드백돼요. 피드백이 된다는 게 여기서는 키워드가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옷을 잘 입어요? 아니야, 넘어갈게요.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페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피,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 키워드는 뭐다? 피드백이다.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피드백되어 참조 기제와 비교됨으로써 오류의 탐지와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요. 목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피드백이 주어지고 참조 기제와 비교가 돼요. 비교돼서 여기서 오류를 계산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비교가 되면 그 이후에 뭐 오류를 수정하는 거를 뭐 지시하겠죠. 오류를 수정해서 행동으로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폐쇄회로 이론, 그거의 중요한 피드백이다. 자,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연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송환 정보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참조 기제와 비교가 돼서 오류가 계산이 되면 명령기관에서 오류 수정을 지시한다. 이게 폐쇄회로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사례 볼까요? 그 기출 사례는 거의 예시로 나오는데요. 테니스 서비스는 공을 서비스 코트에 떨어뜨려야 한다. 그죠? 퍼스트 서비스, 첫 번째 서비스가 너무 길어서 폴트가 됐대요. 그 다음에 손목 조절을 위해 시각 및 운동 감각적 피드백을 이용했대요. 피드백을 이용하여 세컨 서비스에서 공이 서비스 코트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자, 키워드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했죠.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구나. 폐쇄회로 이론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에 테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얘는 첫 번째에서 실패했어요.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두 번째에 성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감각 정보와 피드백. 폐쇄회로 체계에서는 그 반응으로 생성된 감각 정보에 의하여 다음 반응이 가능한데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반응 산출 피드백이다 라고 한다. 자극을 수용하여 반응을 산출하기까지 정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제한점이에요. 제한점이 자, 여기서 피드백을 계속 받기 때문에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해요. 뭐 이렇게 피드백 받지 않아도 눈 깜짝할 사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한 운동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폐쇄회로 이론의 제한점이 들어가고요. 자기 감각 수용기, 근육, 관절, 건, 전정기관 등 신체 내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외적 감각 수용기, 눈, 귀, 피부, 신체 피부의 외부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대되는 거 개방회로 이론이에요. 이쪽만 지워볼게요. 얘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개방회로 이론. 자, 얘는 닫혔고 얘는 열렸어요. 거의 반대구나. 반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개념 보시면 지시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이루어지면 어떤 게 행동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폐쇄회로 이론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죠. 단촐해요. 그냥 금방 끝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 행동들이 상위 대뇌 피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방회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동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생성할 수 있다. 대뇌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개방회로 이론이에요. 그러면 얘는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입력이 딱 됐어. 그러면 너 여기 저장된 거 나와. 지시, 실행. 그렇게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빠른 운동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요? 제한점 한번 그건 적어 놓으세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장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형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장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느냐, 그 용량의 문제, 그거에 의문을 갖는 것이 저장 문제고요. 신형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처음 한 거 있죠.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딱 했어요. 시켰어. 근데 해내더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얘네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모든 것들이 대뇌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입력이 이루어지면 지시가 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개방회로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개방회로 체계는 정확한 참조 기제가 없고 피드백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는 피드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피드백은 폐쇄회로 이론이다. 폐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한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은 반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없고 얘는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구분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폐쇄회로 이론이 조금 더 기출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돼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동 체계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단계. 정보 처리 단계는 반드시 알고 가세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감각 지각 단계가 첫 번째.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단계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라는 거죠. 1, 2, 3.
어떤 것들을 감각, 지각했어요. 들어왔다면 그 중에서 어떤 반응들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실행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단순하게 정보 처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런 문제들도 기출이 됐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문제도 출제가 됐죠. 자, 감각, 지각 단계는 뭐냐? 어떤 정보 자극을 받아들여 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자극의 자극이 얼마나 센지, 자극의 정도와 강도 이러한 것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의 중요성이나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성, 자극이 얼마나 명확한지 이러한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극의 의미, 파악, 능력. 이러한 것들이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어진 자극이 얼마나 센지, 정도와 강도 이러한 것들, 자극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확한지, 자극의 의미 파악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반응 선택 단계 보시면 자극에 대한 확인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극과 반응의 부합성, 연결성이 약할수록, 그리고 어떤 반응 선택의 대안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 선택, 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의 부합성,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약하거나 선택 대안수가 너무 많거나 했을 때는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응 시간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반응 실행 단계는 실제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운동 체계를 조직하는 단계이다. 라고 해서 정보 처리 단계는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듯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요거랑 요거는 적어놓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죠?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그냥 막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극이 주어졌다. 감각, 지각.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하지? 반응을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실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나 이런 머릿속에 내가 실행한다.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고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행동 체계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감각 저장. 인간의 행동 체계에서 들어온 자극을 지각 기제로 보내거나 기억과의 접촉을 위하여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장기 저장은 뭐냐? 장기 저장은 오래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접촉하여 유관가가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각 기제는 무엇이냐? 지각 과정의 주된 역할은 과중하게 부과된 정보를 걸러내는, 여과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단기 저장은 무엇이냐? 단기 저장 상태에서 중추신경은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해서 단기 기억은 어떤 인간 행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기 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행자한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제공해요. 단기 기억, 말 그대로 짧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 지속적, 영구적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장기 기억과 연관이 되고요.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어떤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또 하나 있냐면 인간 유기체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고행동의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보시면 운동 발생기 나와 있죠. 운동 발생기는 운동을 수행하는 데 알맞은 근육 조직을 선택하여 선택된 근육군에 일련의 운동 명령을 원심성 운동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게시한다. 그냥 읽고 아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효과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산출하는 사지를 조절하는 근육이다. 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팔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드백. 수행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여러 감각 수용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반응 산출 정보를 얘기한다. 피드백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반응 시간의 유형이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죠. 변별 반응 시간, 단순 반응 시간, 선택 반응 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별 반응 시간. 아주 단순한 단순 반응 시간, 선택 반응 시간.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설명 보시면 2개 이상의 변별 반응 시간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질 때 어느 특정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빨강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근데 빨강색에만 반응하시오 했을 때 빨간색에만 반응하는 게 변별 반응 시간이고요. 그리고 야구가 뭐 이렇게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스트라이크에만 반응을 하고 볼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도 역시 변별 반응 시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단순 반응 시간 보시면 하나의 자극 신호가 주어지고 하나의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아주 단순하게 100m 달리기를 할 때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빵 쏘죠. 빵 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달려나가요. 그러한 것들이 아주 단순한 단순 반응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발 신호를 받고 출발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스타트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단순 반응 시간이다. 선택 반응 시간은 무엇이냐? 2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각 자극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떤 농구나 구기 운동에서 수비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도 선택 반응 시간에 들어가고요. 빨간색을 했을 때는 일어나고 파란색을 했을 때는 누워버려라. 이런 것들도 역시 그거에 따라 자극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죠. 선택 반응 시간입니다. 해서 이 반응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변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요. 단순 반응 시간은 아주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것. 선택 반응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자극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제어의 관점 들어가서 볼게요. 운동 프로그램 이론 관점,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뇌피질 속에 미리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은 운동이 하나의 반응과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 운동 명령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것을 얘기했다. 디귿 보시면 슈미트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돼 있죠. 불변 매개 변수가 있고요. 가변 매개 변수가 있어요. 불변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를 의미한다. 반응 생성 과정에서 선택되었거나 인출된 반응의 단위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과정으로 근수축의 시간적 구조이다. 근육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체 힘의 양을 선택된 각 근육의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다. 가변 매개 변수는 동작의 시상과는 달리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해서 이 슈미트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불변 매개 변수, 가변 매개 변수,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미트의 도식 이론 보시면요. 도식 이론은 우리 앞서 배웠던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의 어떤 장점만을 묶어서 나는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이론이 도식 이론이에요. 그래서 폐쇄회로 이론의 피드백과 개방회로 이론의 운동 프로그램 개념을 통합하여 운동 행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화된 운동 계획의 개념을 운동 기능에 확장시켜 운동 기능의 학습과 수행에 관여하는 두 독립된 메커니즘을 가정한다. 독립된 메커니즘을 가정해서 회상 도식이 있고 재인 도식이 있어요.
재인도식, 회상도식. 자, 회상도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운동과 유사한 과거의 운동 결과를 근거로 한다. 이건 뭐예요? 개방회로 이론일까요? 폐쇄회로 이론일까요? 과거의 경험, 그쵸? 개방회로 이론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뭘 잘못했으면. 자, 개방회로 이론 해서 어떤 빠른 움직임을 할 때는 회상도식을 사용해서 개방회로 이론과 연관이 된다.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운동과 유사한 과거의 운동 결과를 근거로 들었고, 재인도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피드백 정보를 통하여 잘못된 동작을 평가하고 수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드백, 폐피라고 했죠. 폐쇄회로 이론과 연관이 된다 해서 얘는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고 얘는 느린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 관점 들어가서 볼게요. 켈소는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 대신 지각 동작의 연결 관계를 중시하고 인간 움직임의 협응 구조를 강조하며 유기체 환경 과제 이러한 것들은 뉴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제한하는 요소, 행동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 이렇게 나오죠.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의 특성 보시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운동 프로그램 계속 이렇게 우리가 뭐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운동 프로그램 관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같은 뭐 어떤 기억 표상의 구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이론의 특성은 자기 조직의 원리가 첫 번째인데요. 인간의 행동은 제한 요소, 어떤 유기체와 환경 과제라고 했죠. 이러한 제한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대요. 상호작용을 했을 때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이 제한 요소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인간의 행동이 생성된다는 원리가 자기 조직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기체, 환경, 과제 이러한 세 가지 제한 요소가 어떻게 특정한 조건에 부합했느냐 자기 조직의 원리 반드시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비선형성의 원리는 무엇이냐. 선형성이다 라고 하는 건 직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비선형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쭉 이어지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는데 운동 프로그램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억 표상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죠. 그렇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어떤 인간 행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행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어떤 운동의 변화가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운동의 결과가 선형적이지 않다 해서 문제가 제시가 될 때요. 기출된 영상을 보면요. 막 우리가 모르던 내용들이 막 나온 것 같지만 정답은 뭐냐면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의 관점은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키워드를 잡고 풀어나가신다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첫 시간이라 머리가 많이 포화가 됐고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겠지만 이게 우리 몸을 기억한다, 우리 심리를 생각한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전체적인 맥락만 일단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와 계속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